시작. 구운몽이고요. 국문소설 우리말로 쓰여져 있고요. 몽자류 소설이라는 건 제목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그렇고, 양반소설이라는 건 양반의 사상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양소유라는 애가 영웅의 역할을 해줍니다. 전기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이다 이야기고요. 불교적이라는 건 이 글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 보러 갈까? 뭐라고? 인생무상. 허무의 깨달음. 야, 인생 덧없는 거야. 한바탕 꿈 같은 거지.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했었던 게 단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더라. 당나라 때에 공간은 중국, 남학, 현황, 연화봉, 동정호, 현실, 꿈.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소설은 쓱 해보면 현실 앞에 조금 나오고 꿈속의 이야기가 메인 되는 이야기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 현실이 신선세계 막 용왕 있고 도술 부리고 막 그런 세상인 거야. 그래서 여기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꿈속 세상은 인간 세상인 거거든. 현실 세계가 오히려 꿈속 세계가 현실적이야. 현실은 다시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이 소설은 공간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역설적인, 현실에서 꿈꾸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역설적. 꿈에서 되돌아오는 역설적 환몽구조라는 말을 써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인데 그게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인공이 양소유라는 애예요.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양소유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양소유가 이 소설에 나타난 영웅이야.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다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냐? 또 나눠서 써야지.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불교. 현실 세계, 꿈속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교. 다시 불교. 도교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따가 줄거리를 소개해 줄 거지만 성진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내 능력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엄청 출세하고 저 여인들 다 내 여자로 만들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세속적 욕망을 가져. 스님인데.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엄청 출세해. 어느 정도냐면 승상이라고 해서 황제 바로 밑에까지 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둘러봤더니 옛날에 그 끝발 날리던 황제들도 죽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남겠지. 인생 별거 없네. 요즘 들어서 내가 자꾸 스님 되는 꿈을 꾸는데 나 스님 될 운명이 있나 봐 라고 하던 차에 해서 다시 현실로 되돌아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도교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꿈속에서는 양소유라는 애가 있는데 15살 되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아버지 원래 신선이야 하면서 학 타고 날아가.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래서 도교 사상도 조금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유불도교 선사상이 나타나 있고 주제는 불교의 공사상, 빈손으로 왔다 빈산으로 가는 것이다 인생무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요 줄거리라서 얘는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시죠.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가 스님이야. 불교. 남학형산에서 법당을 짓고 설법을 하는데 남학형산 여기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이야. 왜냐면 여기에 용왕이 와서 스님 법을 듣고 가거든. 제자 성진이가 가장 충면했었다. 얘가 주인공. 어느 날 성진은 육관대사의 명으로 동정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왜냐면 육관대사가 설법을 베풀 때마다 동해용왕이 맨날 와서 잘 듣고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가.
그래서 맨날 와주셔서 감사해요. 야, 감사 인사 좀 하고 와라. 라고 해서 제자를 보내. 동해 용왕 입장에서 완전 귀한 손님이 온 거지. 그래서 술 먹여. 권유에 동해 용왕의 권유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저기 스승님한테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서 서로 희롱을 해.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8명의 선녀들이 길막하고 있어. 성진이가 능력이 되게 좋아서 뿅 하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데 괜히 말 걸고 수작 걸고 어머 스님 도법이 대단하시다면서 그냥 가실 수 있는데 어머 못 가시나 봐 막 그랬더니 꽃을 따다가 구슬로 바꿔서서 막 주고 선물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랜다. 그 절에 와서 팔선녀와 인간 세계를 동경하면서 속세로 나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품고 있는데 스승님이 불러. 너 오늘 있었던 일 얘기 다 해. 말 안 했더니 너 이게 정신 나갔더라고 하면서 팔선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소유가 됩니다. 팔선녀하고 성진이 묶어서 9명을 지옥 풀코스로 투어를 시켜주고 전부 다 인간 세상에서 찢어져서 다 따로따로 태어나게 해. 양소유는 나중에 장원급제를 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환생한 팔선녀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인연을 맺으면서 팔선녀를 이처육첩으로 거느린다. 이야기. 즉 꿈속에서 엄청 출세합니다. 입신양명해요. 세월이 흐르고 승상의 벼슬에서도 물러나자 황제가 고생했다면서 자기 별장을 내줘. 한가히 여생을 지니던 양소유는 두 부인 6낭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황제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던데 나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 이야기. 때마침 찾아온 어느 노승에게 불도에 귀의할 것을 말하자 그 노승은 쾌히 승낙하고 지팡이로 난간을 뿅 두드려 이제 꿈이 끝나. 그러자 모든 것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손에 108염주를 끼고 머리를 만졌더니 까실까실 성진이로 되돌아와. 성진이가 양소유 되는 꿈을 꾸었다가 다시 성진이로 되돌아와. 성진이는 생각하지. 뭐라고? 스승님께서 꿈을 통해 나를 깨우치게 하셨구나. 당황한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귀영화는 하룻밤 꿈이었고 이게 주제죠. 인생무상. 자신은 분명히 성진이었다. 꿈을 깬 성진은 황망히 대사 앞에 들어가 엎드리면서 저를 지옥에다가 처박아 놓으셔도 할 말 없는데 꿈을 꾸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스승님이 얘기해. 네가 가고 싶어서 갔다가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내가 한 거는 별거 없지. 근데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꿈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네. 그러면 넌 지금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는 얘기네? 야, 진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야.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기다려. 새로운 제자가 올 거야 라고 했더니 8명의 선녀들이 따라서 이어 들어와. 같은 꿈을 꿨었던 거야. 그래서 제자 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저기 육관대사가 얘기하지. 불도에 귀의하는 거 쉽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얼굴에 화장을 지우면서 저희들 이제 각오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하고서 이제 설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이 9명이 동시에 다 깨달은 거지. 그리고 스님이 육관대사가 얘기해. 내가 이 땅에 불법을 전하러 왔는데 성진이 앞으로 이제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뿅 하고 떠나고. 후에 대사는 돌을 성진에게 물려주고 천축으로 돌아가고 팔선녀와 성진이는 계속 돌을 닦아서 극락세상에 갔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생불멸의 깨우침을 얻었다.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기.
암튼 줄거리는 그렇다. 됐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죠. 여기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하셔야 돼. 구, 아홉, 운, 구름, 몽, 꿈. 구는 인물이고요. 구름은 주제고요. 꿈은 이 글의 구조입니다. 인물은 왜 9명이냐? 성진이 더하기 팔선녀. 인간 세상에서는 뭐였지? 양소유 더하기 이처육첩. 요렇게 해서 9명. 운, 주제는 뭐예요? 인생무상. 구조는요, 아까 이미 했죠. 꿈에서 되돌아옵니다. 환몽구조. 이렇다라고 보시면 된다. 됐을까요? 오른쪽으로 가서 작품 속에 몇 군데다가만 체크할게요. 구몽 어디가 있냐? 오케이. 여기 봅시다. 유교, 도교, 불교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핵심은 불교의 공사상이 중심이다.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 한바탕 꿈에 불과하구나. 일종의 액자소설. 현실과 꿈이 교차한다. 현실이 천상계 불교적 세계, 꿈속 세상이 지상세계 유교적 세계.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꿈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주인공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강소설이면서 꿈으로 처리한 점이 특이합니다.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다 허망하고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삶을 산다라는 점이 일반 다른 것들과 다르고 엄청 유행해서 버전이 여러 가지야. 어쩌고 저쩌고. 뒷페이지로 넘어오죠. 넘어가기 전에 전체 줄거리 부분에서 이 부분이래. 양소유는 입신양명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돛 닦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한 노승이 그의 숨을 깨워줍니다. 이미 알고 있죠? 여기에서의 이 노승은 누구야? 육관대사 할아버지. 뒷페이지.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가 남학형산에서 설법을 하는데 제자 중 성진이 가장 총명해. 어느 날 성진이는 육관대사의 명으로 동정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권유위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고 취응에 돌아오는 길에 벌써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취했습니다 라면서 죄1을 정립하셨습니다. 팔선녀를 만나서 서로 희롱을 합니다. 죄2를 정립하셨습니다. 이 일로 성진이는 속세로 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되자 3번 죄를 정립하셨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이를 당나라 양소유로 환생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성진이가 꿈속에선 양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 성품, 진, 참진. 참된 본성 이런 뜻이야. 이름 자체가 참된 본성. 소유는요. 조금, 유흥업소 할 때 유자야. 조금 놀다 이런 뜻이야. 이름이. 환생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이 꿈은 성진이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양소유는 장원급제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출세해서 입신양명, 바로 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유교적 성취. 환생한 팔선녀를 한 명 한 명 만나서 인연을 맺습니다.
오랑캐인 토번이 쳐들어오자 전쟁터로 나아간 양소유는 백룡담 호수에 동물을 마신 군사들, 지금 자기가 데리고 간 군사들이 다 식중독 걸렸어. 구할 방법을 찾다가 잠이 들어서 양소유라는 이름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꿈속 사건인데 거기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다가 몽의 구조다. 꿈속의 꿈 구조예요. 잠이 들어 꿈속에서 용녀로 환생한 동정용왕의 딸 백능파와 만납니다. 백능파는 양소유의 배필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었는데 남쪽 용왕이 태자가 강제로 혼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백룡담의 피신해 있는 상황인 거고, 나쁜 남의 용왕 태자가 들어가 있는 백룡담의 물을 마셨으니까 양소유의 신하들이 다 식중독 걸려 있는 거지. 이러한 백능파와 근심과 한이 호수에 끼쳐 백룡담의 물이 동물로 변한 것이다. 양소유는 백능파와 인연을 맺고 남해 용왕의 태자와 전투를 벌입니다. 일단 남해 용왕의 태자가 나쁜 놈으로 나올 거예요. 됐을까?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밤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한 천둥 소리가 한번 나더니 수정궁전, 물속의 궁전이 마치 키 까부르듯이 흔들렸습니다. 남의 용왕의 태자가 누구를 성진이하고 성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양소유와 소유의 부대를 공격하러 오는 거죠. 시녀가 급하게 아뢰었다. 큰 화가 났습니다. 남해 태자가 무수한 군병을 이끌고 앞산에 진을 치고 양소유, 양원수와 자웅 한판 결판을 내고자 합니다. 남해 태자가 와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양소유 나오라 카이! 이렇게. 용녀가 상서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상서 누구예요? 양소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난군을 만류한 것은 이 일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상서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미친 아이놈이 어찌 이다지도 무례하단 말인가 라면서 남해 용황의 태자에게 대해서 분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죠. 어떤 놈이야?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말에 올라 물 밖으로 박치고 나가니 남해군. 자, 대충 티가 나요? 세모 치는 애들은 양소유 입장에서 적군이고 동그라미 치는 건 양소유랑 같은 편인 애들. 남해군이 이미 백룡담을 에워싸고 있었다. 위기. 상서가 3개의 군을 지휘하여 태자와 대치를 하였다. 남해 진중에서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태자가 말을 타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책망해 혼내면서 말했다. 야, 양소유 너 니놈, 남의 혼사를 깨뜨리고 남의 처를 겁탈했으니 여기에서의 남의 처는 누구야? 태자가 생각하는 백능파지. 저 원래 내 여자 되어야 되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백능파 네가 납치해 가서 겁탈했어. 맹세코 너와 하늘 땅 사이에 함께 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큰 원한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원인은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정사건이거나 돈 문제이거나. 근데 누가 더 많아? 치정사건이 더 많아. 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상서가 또 말을 달려 나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뭐 남해 태자가 양소유를 도발했더니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웃었겠지. 동정호 따님 백능파가 나를 따른 것은 처음 날 때부터 이미 천조에 기록되어 있었던 바니 이미 우리 사이에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바이니 나는 다만 하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요 부분에서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지. 저 여자랑 나랑은 원래 인연이야 라고. 그랬더니 태자가 몹시 화가 나서 물의 족속들을 몰아서 상서를 잡게 했는데 누가 나와? 잉어제도.
자라 참군이 뛰어나와서 달려들었었다. 태자가 열받아서 얘기하죠. 저 자식 공격 했더니 잉어랑 자라가 나와서 앙 공격.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지. 상서가 한번 배극으로 든 채찍을 들었더니 대당 진중에서 모든 노활, 화살이 일제히 발사되어 깨어진 비늘이며 남겨진 껍데기가 온 땅에 마치 우박처럼 널렸습니다. 양소유가 이렇게 서 있고 태자가 이렇게 서 있다가 자 공격했더니 잉어랑 자라가 미친 듯이 공격을 하는데 이얍 채찍 한 번을 휘두르니까 얘네들 후두두 다 떨어져서 죽었다. 역시 양소유 보통 놈이 아니었죠. 그래서 영웅소설이라고 했었던 거지. 양소유의 신이 한 능력 괄호해놓고 영웅으로서지 영웅으로서의 면모. 태자는 몸에 몇 군데나 상처를 입어서 변신술을 쓰지 못하고 마침내 당병 양소유의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상서가 징을 쳐서 전투를 그치게 하고 태자를 묶어서 진으로 돌려오자 문을 지키는 군졸들이 말했다. 백룡담의 낭자 백능파가 몸소 군대 앞에 오셔서 원수께 감사하고 장수와 병사에게 먹을 것을 보내 위로한다 라고 합니다. 백능파도 사실은 저기 태자하고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 저 이상한 애한테부터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겠지.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들어오라 하였다. 용녀는 백능파죠. 상서가 전투에게서 이긴 것을 치하하고 천석의 술과 만마리 소로 3군의 사조를 배불리 먹이니 사기가 더욱 용솟음 쳤습니다. 양원수가 양소유죠. 용녀 백능파와 앉아서 남의 태자를 끌어내니 그가 감히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니까 두려움이 느끼는 거지. 근데 사실 남의 태자도 어때요? 백능파한테 눈이 꽂혀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 뿐이었었는데 나도 지 나름의 사랑 차지하려고 했다가 이렇게까지 목 잘리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나? 싫다면 싫은 거지. 이렇게. 상서가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여기서의 천자는 어느 나라 황제일까? 당나라 황제겠죠? 사방에 오랑캐를 정벌하니 모든 정령들이 다 명령을 듣지 않음이 없었다. 무슨 말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맘을 들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이 모두 내 편. 세상이 모두 내 편이었어. 임마. 그런데 미친 어린아이 누구? 네가 하늘의 명령을 몰라보고 천명을 거역하고 하늘의 군대에 항거했으니 사실은 하늘의 군대라고 하지만 당나라 군대죠. 이것은 스스로 죽을 대로 나간 것이다. 너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지? 이거 네가 선택한 거야. 내 허리 아래의 보검은 예전에 위징 승상이 경하의 용을 죽인 물건이다. 당태종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경하 용왕이 비를 내리라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어겨서 위징이 그를 참수한 일이 있다 라고 전한 뭐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위징은 이 정도는 아니고 뭐라고 하지? 제가 알고 있는 한 역사상 최고의 계김의 아이콘이에요. 황제한테 엄청 계김. 이렇게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당나라의 최고의 황제는 당태종이라고 하거든. 엄청 지랄지랄해. 조목조목 말 따지면서 이렇게. 나중에 위징이 죽고 나서 이렇게 서류를 봤는데 당태종이 약간 의심해. 이게 나한테 반항하려고 반항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암튼 그 정도야.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당태종이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 궁으로 들어오면서 식당 하면서 막 욕을 해. 아 위진 그 새끼 맨날 내가 뭐라고 말하면 지랄 못하게 하고 딴지 걸고 그 얘기를 들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듣더니 밖에 나가서 관복으로 가라를 입고 되게 고맙다
받고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 신하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 황제 당신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위징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었었다라는 것들. 그 전에 태종이 왕 되는 때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당태종이 이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 다 죽이고 황제가 됐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던 애가 위징이었었거든. 이렇게 무릎 꿇쳐놓고 얘기해. 이 새끼 너 나 죽이려고 했더라? 그렇지. 근데 그 당태종 형, 새끼가 말을 안 들어서 네가 아직 살아있지, 걔가 내 말 들었으면 네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똘똘한데? 아깝긴 하니까 내 부하할래? 그랬더니 네 하고 바로 대답해.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 위징 아저씨는 계김의 아이콘이다. 뭐 그 정도 느낌. 마땅히 너의 머리를 베어 삼군을 호령해야 할 것이나. 얘 아버지 누구야? 남해 용왕이죠. 너의 아비가 남해를 진정시키 옛날에 큰 가뭄이 일었을 때 비를 내려 백성들을 살린 공덕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특별히 용서한다. 야, 너네 아빠 봐서 살려주는 거야. 이후로는 천명에 순종하고 망령된 마음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비로운 인품을 드러내주고 있지. 우와, 대단해.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야. 얘 아까 막 비늘 떨어지고 그랬었지. 군중에서 금창 약을 내어다가 태자의 상처를 발라주고 놓아보내 주었다. 태자가 머리를 쌓고 마치 쥐가 숨듯이 돌아갔다. 동쪽에서 상서로운 기운과 붉은 안개가 자욱이 끼이면서 뭔가 일이 생기는 건가? 라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정기와 절월이 공중에서 내려왔다. 양소유가 승리한 것을 치하하는 깃발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런 일이 어딨어. 역시 초월적인 사건, 비현실적, 전기적인 요소가 있다. 사자가 아래였었다. 동정용왕이 누구? 백능파의 아버지가 양원수, 양소유께서 남의 태자를 물리시고 자신의 딸을 구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친히 군대 앞에 와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나 지키는 땅이 있기에 경계를 넘을 수 없어서 응벽전에 잔치를 벌여놓고 삼과 원수를 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야, 동해 용왕이 담당하는 구역이 여기 있고 남해 용왕이 담당하는 구경이 있고 뭐 서해 용왕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한데, 지금 전투는 요쯤에서 벌어졌었던 거지. 오, 양소유가 내 딸내미 구했대. 직접 와서 축하하고 싶지만 자기 구역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응벽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잔치를 벌여놨으니까 얼른 오셔서 파티 참가하시랍니다. 요 정도겠지. 잠시 욕되이 임하시고 아울러 귀주를 받들고 궁으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 귀주는 누구야? 백능파 데리고 잠깐 오시죠. 이 이야기인 거지. 됐을까? 내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되려는 거를 제가 구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제 초대해주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저쪽으로는 못 가. 그러니까 빨리 모셔와. 라고 해서 사자를 보낸 거고. 그러면은 이거겠네. 여기에 정기와 절월은 누가 보낸 거야? 동해 용왕이 양소유한테 보내준 거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요렇게 할까요? from 동해 용왕이 to 양소유한테 보내준 거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지금은 삼군을 이끌고 적국과 서로 대치하고 있고 동정호는 여기에서 말리나 떨어져 있어 비록 가고 싶으나 어찌 갈 수 있겠는가? 사자가 말을 했다. 이미 용 8마리를 맨 수레를 준비하였으니 용궁이야 한나절이면 가셨다가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용이 맨 수레를 타고 한나절이면 갈 수가 있대요. 비현실적이다.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용궁용왕이라는 것 자체가 도교 사상이에요. 밑으로 봅시다. 양소유의 영웅적인 요소, 비범한 능력을 잊죠. 남의 태자가 들어오는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칩니다. 라는 것들. 방금 나와 있는 페이지까지에는 싸움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양소유와 남의 태자 둘 사이의 싸움이죠. 양소유는 백능파와 인연을 맺어서 정식 부인은 아니고 첩으로 들여놓은 상태고, 남의 태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자기 정실을 혼인해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양소유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양소유와 8명의 여인과의 인연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8명의 여인이 전부 다 누구였다? 현실 세계에서 팔선녀에 해당되는 여자들이었다 라는 것 확인 됐을까? 네. 유진이 괜찮니? 술이 9차례에 돈 후에 양소유가 동해 용왕에게 이제 굿바이 인사하며 말했다. 군대 내에 일이 많아서 한가롭게 머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양소유, 즉 당나라 군대가 있고 저쪽에 오랑캐 애들이 있는 건데, 잠깐 요 오랑캐 잠깐 대치하고 동해에 와서 술 먹고 좀 놀고 있는 거니까. 낭자 백능파를 돌아다 보며 뒷날의 기약을 간절히 부탁하자. 오늘 나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 용왕이 상서를 궁전 문 밖까지 전송했다. 상서가 문득 보니 산 하나가 매우 뛰어난데 5 봉우리가 구름 속에 숨어 있기에 왕에게 물어봤다. 여기 문득 보이는 산 하나에다가 별표. 이게 보통 산이 아니야. 보통 산이 아니야. 이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천하를 두루 다녔으나 오직 화산과 이 산만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5악, 태산, 화산, 형산, 향산, 숭산, 경치가 멋있기로 유명한 산 5개인데 화산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어. 그랬는데 이 산은 뭐지? 5악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멋있는 산이 있어? 이 산 이름이 뭐야? 물어봤더니 용황이 말하기를, 원수는 이 산을 모를 겁니다. 이 산이 남악형산입니다. 남악형산이에요. 왜 다른 산 다 가본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지. 여기가 남악형산입니다. 여기 혹시 기억나요? 자, 앞으로 잠깐 돌아올까? 여기 있죠. 남악형산에서 설법을 했어요. 성진이 본진이. 성진이 거기서 왔어. 자, 다시 돌아오죠. 상서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남악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면은 오늘 밤 되기 전에는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지.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해놨는데, 저기 경치 멋있는데 저기 뭐예요? 남악형산이요. 우와. 잠깐 보고 가시죠. 시간 내에 도착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상서가 수레에 오르자 벌써 산 아래에 도착했다. 뿅! 거의 순간이동. 전기적인 특성. 역시 초능력 중에는 순간이동이 최고죠. 그렇지 않아? 스키장에 가서 표 끊을 필요가 없다니까. 어디 여행 가서 숙소 잡을 필요도 없어. 면세점 못 가는 것만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돈 쓰려고 줄 서서 돈 쓸 필요 없고.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멱살 잡고 끌어다가 남극에다가 때려다 놓고 나만 돌아와야지. 상서가 지팡이를 붙잡고 돌길을 더듬으면서 올라가는데 1000가지 바위, 10,000개의 골짜기가 깊음을 견주는 듯 천산만하기, 어떻게 경치가 다채롭고 멋져.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모두 살펴볼 만한 겨를이 없었다. 빨리 여기 훅 훑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의 패키지 여행하는 것처럼. 상서가 한탄하면서 말했다. 어느 날 공을 이루고 은퇴하여 공을 이루고 은퇴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양반, 당시 양반들의 가치관이지. 바로 이게 유교적인 면인 거죠.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살 수 있을까? 아, 요즘 너무 바빠. 눈만 뜨면 황제가 나보고 전쟁터 나가래.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가 내려와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음을 알렸다. 이 절에 이제 누가 있어야 돼? 육관대사 있으면 돼. 찾아 올라갔더니 절 하나가 있었는데 건물이 아주 장려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현실에 있는 남악형산의 이 절에 육관대사와 성진이가 살고 있었지. 꿈속에 이 세상에서 누가 양소유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꿈속에도 남악형산이 있어. 여기에 스님 한 명 있는데 나올 건데 누가 나올 거야? 육관대사 아저씨 나올 거야. 육관대사 이 스님은 엄청나. 이건 지금 양소유의 성진이의 꿈이잖아요. 내가 너 꿈꾸게 해놓고 그 꿈에 내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꿈이 계속 뒤섞여서 나오고 있지. 건물이 아주 멋져. 한 늙은 중이 강당에 앉아 설법을 하는데 눈썹이 훌륭하고 눈이 맑고 모습이 맑고 빼어나 속세의 사람이 아니야. 딱 봐도 저거 비범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스님 아니야. 여러 중을 이끌고 강당에서 내려와 상서를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엄청 겸손하게 오우 씨 상서님 오셨습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육관대사의 좀 뭐라고 할까 유쾌한 개그 같은 느낌인 거지. 사냐 사람이라 귀와 눈이 없어서 대원수 성진이 네가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멀리 마중 나가지 못했으니 용서하시죠. 원수께서는 이번에 돌아오실 때가 아니니 이왕 오셨으니 청컨대 전에 올라 부처님께 참배하시죠. 육관대사가 아까 여기 현실 부분에서 성진이 꿈꾸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벌써 오씨 이거 예상 밖인데 너 왜 벌써 여기에 와 있어? 아니야 너 조금 꿈 더 꾸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상서가 향을 사르고 참배한 후에 전을 내려서 오는데 발을 헛디뎌 굴러다가 어우 깜짝이야 했더니 깜짝 놀라 깨니 그림을 그리면 전체 현실, 꿈, 현실 속에서 여기야 여기 이 꿈속에서 다시 꿈꾸고 있는 거야. 남해 용왕하고 싸웠던 장면이 이건 거야.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 깨니 요렇게 체크할게요. 깜짝 놀라서 깨니가 어느 장면이냐면 요 장면인 거야. 요 장면. 여기야 여기. 꿈에서 깨고 난 여기. 저길로 온 거야. 여기로 온 거야. 놀라서 깼었더니 여기 요 부분으로 온 거야. 몸은 진영 가운데 있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는데 나른임이 밝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꿈속에서는 남의 용왕 퇴자 쇽쇽쇽 해결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엔 누구와 누구의 전투가 준비되어 있어? 당나라하고 오랑캐들 사이에 싸움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당나라 군사들 어떻게 돼 있지? 전부 다 식중독 걸려 있죠? 그 식중독 걸린 거 지금 나아야 되는데 나른임이 밝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품의 구조, 별표. 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인데 바로 이거야. 자, 현실에서 성진이 팔선녀 지들끼리 눈 맞아서 세속적인 걸로 고뇌와 범민에 있으니까 육관대사가 이것들이 하면서
꿈속 당나라에서 양소유와 8명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어째저째저째 경험을 하게 하고요. 얘가 꿈속에서 양소유의 또 꿈속의 노승이 나타나는 거지. 꿈속에서 양소유가 꾼 꿈의 내용은 뭐야? 요 얘기였었던 거. 남의 용왕하고 싸웠던 얘기. 그게 들어가는 거지. 옛날 고전 소설 치고는 구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아? 완전 인셉션이라고. 남악 형산 육관대사의 제사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8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시 꿈을 꾸어 용궁으로 들어가는 꿈속의 꿈 구조다. 그래서 구운몽은 따지면 3단계다. 그런데 보세요. 성진이 소유, 팔선녀 8명, 육관대사 노숙 늙은 중이라고 하지만 얘는 지가 이건지 모르지. 얘는 꿈꾸면서 완전 리얼하게 현실인 것처럼 꿈꿨지. 하지만 육관대사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스님을 중심으로 현실에서 꿈에서 또 꿈으로 또 꿈에서 꿈으로 현실로 오고 갈 수 있었던 거지.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잇는 인물은 육관대사. 육관대사는 성진이의 세계에도 있고 양소유의 세계에도 있고 양소유 꿈속 세계도 있고 이런 이야기. 양소유의 꿈속 이야기의 특징, 내용은 다 확인했고요. 일반 인간이 용왕의 태자와 싸운다라는 것 자체 도수를 부립니다. 전기성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전기적이고. 양소유는 남의 태자의 징벌 이후 이어지는 토번군 오랑캐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부귀공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양소유와 백능파는 서로 같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려고 하는데 남의 태자가 방해하죠. 혼사장애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백능파는 팔선녀 중 하나고요. 꿈속의 꿈속 세계에서 등장하고요. 나머지 7명 선녀는 다 인간으로 태어난데 얘만 용왕의 딸로 신비로운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여성이에요. 여인이에요. 정도 느낌. 다음 페이지. 상서가 장수와 병사를 모아놓고 물었다. 니들 꿈꾼 거 없어?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병사. 여기 귀신병사들 누구야? 남해 용왕의 태자, 군사들이지. 걔네들과 싸워서 그 장수 누구? 남해 태자를 산채로 잡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오랑캐, 토번, 저놈들을 멸망시킬 좋은 징조입니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어 백룡당 위에 가봤더니 어머! 고깃비늘이 들판에 깔려있고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있었다. 꿈속에서 남의 태자와 군대를 물리친 것들이 또 나타나 있어. 상서가 잔을 가지고 와서 백룡담에 물을 떠서 마시고 병든 군사도 마시게 했더니 곧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얘네 물 마시고 식중독 걸렸었는데 그 물이 왜 식중독 걸리는 물이었어? 백능파가 나 저 남자랑 시집가기 싫은데! 라고 해서 한이 맺혀져 있었던 그 물이었었던 거지. 이제 한을 풀었으니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군사들이며 말들을 한번 배불려 먹여주니 즐거워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라고 하지만 뭐야, 왜 우리 물밖에 안 먹여? 밥 안 줘?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밥을 줘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감자 2개 먹고 자야 되는데 견딜 수 있을까? 적병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하여 모두 항복할 마음이 들었다.
상서가 전쟁에 나가 승전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쭉쭉쭉쭉쭉쭉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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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중략 부분. 승전하여 돌아간 양소유는 이처 육첩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이가 들자 벼슬을 떠나 황제가 하사한 궁궐에서 한가롭게 지냅니다. 진짜 황족이 아닌 이상해야 갈 수 있는데 끝까지 다 갔어. 이 이야기인 거죠. 일단 정치.